우리나라 시설하우스 사용 농가만 약 12만 농가. 그런데 시설하우스가 건축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재산세 산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에 적합한 환경 조성으로 사계절 생산이 가능해졌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거는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은 어린 묘기 때문에 온도가 급작스럽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거 온도 보일러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 거 농업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분리를 해가지고 이게 건물이라고 주장을 자꾸 하시니까. 작물의 특성상 견고하게 하우스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전 씨와 갑자기 청구된 세금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된 복 씨까지 하는 시설들이 다 이렇게 세금의 안목에서만 본다라면 농민들은 세금의 그 폭탄을 맞죠. 비닐하우스지 어떻게 이게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건축물이면 땅이 대지인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고 건축물이라는 건 대지 아니면 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세금 폭탄으로 인해 황금 들녘 대신 두 사람은 삭막한 농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촌 사회 이슈를 다양한 시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이슈 현장 속으로입니다. 최근 농촌의 비닐하우스 농가 농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요. 재산세 산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왔던 농민들은 갑작스러운 재산세 청구에 농사를 접어야 할 정도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갑자기 건축물로 인정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농지나 농지 부속 건물 인정 여부 등은 재산세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관련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각 지자체의 관계 공무원들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닐하우스 농가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밀착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눈부시던 단풍은 하루가 다르게 빛이 바래고 한 입, 두 입 떨어지며 들녘은 갈수록 겨울로 다가서는데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육묘장을 운영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전재락 씨. 육묘를 운영하며 키운 작물을 업체로 납품하기 때문에 친환경 먹거리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 묘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점이 이게 많습니다. 그냥 일반 농사하고 틀려가지고 어리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 마음대로 약초 칠 수 없고 또 기후나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애기 다루듯이 살살 다뤄야 되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육묘는 작물을 기를 때 벼와 같이 묘자리에서 기르는 방법의 하나로 수확기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를 키워가지고 이제 농가를 이제 운송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걸 바로 가서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심어서 20일 정도 되면은 이제 첫 수확이 되는 거죠, 농가에서는. 아, 여기서는 이걸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이제 어린 육묘만 튼튼하게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 관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육묘. 작은 차이가 수확에 큰 영향을 끼친답니다.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또. 네, 이걸 많이 하는 것 같아도요. 이게 이제 농업이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사실 인건비 얻어먹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구나 이제 시나 도에서 이 보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작한 사업이라 적은 부담에 시작한 농사. 하지만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인데요. 육매장인데 이게 지을 때는 시에서도 이게 건축물로 보지를 않아가지고 뭐 세금이나 이런 게 부과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세정과에서 감사실에서 감사 나오다 보니까 거기 감사관들은 이게 건물이 맞다 그래가지고 취득세를 1,28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상당히 황당한 일입니다. 저희로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감사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그 당시 감사했을 때 나오셔가지고 이게 건물이 맞다 그래가지고 취득세 부과하신 분들의 그 당시 이제 그 담당자분들이세요. 무슨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 비닐하우스는 그 이제 신고 대상이 아닌데 자신들이 이제 이게 뭐 건축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취득세 부과 대상에 그게 맞다 그래가지고 부과한 그 서류예요. 감사 서류. 도대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당시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억울했다는데요. 예, 여기를 보십시오. 이게 2015년도에 완공이 돼가지고 10년을 존속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저 건물은 농업시설에 대한 거는 신고도 안 하고 농가들이 다 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뭐 건물로서의 어떤 지시사항이나 뭐 관계기관에서 그것 때문에 지적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전 씨. 육면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과 달리 육면은 더욱더 까다로운 작업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항상 기온의 변화와 모판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게 물이 이제 봄, 가을로는 하루에 한 번, 여름으로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 다음에 말랐을 경우는 중간에 수시로 조금씩 약간씩 줘야 돼요. 그런데 일반 시설 하우스의 바닥과는 좀 달라 보이는 전 씨의 하우스. 바닥에 물이 흥건하면은 병원균의 온상이 돼가지고 육면에 굉장히 치명적이 되고, 또한 저 콘크리트가 안 되면은 운송 과정에서 하루에도 계속 수십 번, 수백 번을 운송을 해야 되는데 땅이 지르면은 운송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작업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반 비닐하우스와는 달리 작물의 특성상 끊임없이 어린 묘를 운반해야 하므로 바닥이며 외부며 조금 다르게 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마친 관청에서는 일반 하우스와는 달리 견고하게 지어지고 지붕과 기둥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비닐하우스는 좀 틀린 것 같은데 보니까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는. 그런데 이게 전혀 틀리질 않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보급하는 재해형이 이 각관이 75에 75 간으로 해서 7m 고로 해가지고 내재형을 농민들한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온실업자들한테 다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농업용 시설은 그런 게 해당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법의 이해각도로 들어가니까 그분들도 다른 데는 부과된 사실이 없는데 자신들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또 다른 농가들 역시 콘크리트 바닥이나 철제 구조 등에서 전 씨의 비닐하우스와 비슷한 형태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농가들 모두가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니었는데요. 과연 비닐하우스의 건축물 지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과세 대상이라는 거를 이제 판단하고 이제 그런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저희 쪽에 추징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뭐 가닥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급 기관의 그런 처분 행위에 따른 그런 명령 이행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가 과세를 한 거거든요. 그 충주시에서 부과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내용인데요. 그게 법원에서 판단을 다 1, 1심, 2심, 3심에서 다 끝난 건데 그거를 어떻게 인터뷰를 하나요? 생계가 달린 육묘장 운영인지라 청구된 1,20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전 씨. 그는 억울한 마음에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딴 데 돌아다니면 융배장 가면 이거보다 더 잘 진 데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걸 건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묘 하나 팔아가지고 얼마나 된다고 세금을 그래 내고 아이고. 열대 식물 키우는 그 바나나 농장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몇천 평, 몇만 평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취득세를 부과하면은 저희들이 800평밖에 안 되는데 1,285만 원이면은 그 사람들은 5천만 원 내지 1억을 물어야 되면은 3년치 순소득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농사를 스타트하기 전에 부도가 나는 지경이거든요.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각각 다른 세금 부과 기준 때문에 그는 지금 농사를 더 지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농사꾼이 농사 짓는 마음밖에 없고 어린 생산에 그런 데만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법이라는 것에 이상하게 휘말려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겠습니다. 법을 저희들이 잘 아는 상황도 아니고 농민들한테 굉장히 가슴에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루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 시설하우스를 지을 당시만 해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전 씨.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건축물로 인정되고 말았는데요. 이의 신청과 소송을 진행해도 결국 건축물로 인정된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피해 농가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례상 특별한 허가 없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농가들도 많다는 점이었는데요. 재산세 부과 때 농지나 농지 부속 건물 인정 여부가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보니 같은 지역의 비닐하우스 농가여도 피해를 보는 농가와 보지 않는 농가가 나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이의 제기조차 힘든 농민들도 많았습니다. 농지나 농지 부속 건물을 농사용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재산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서 농민들이 세금 폭탄의 불안에서 벗어나야 할 실정인데요. 그렇다면 비닐하우스가 건축물로 인정되는 과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하우스에 대한 감사가 몇 년간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때마다 형평성의 문제로 농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답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시설하우스는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보편화되고 다양한 농작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요. 시설하우스의 확대는 곧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설하우스 역시 현대화에 발맞춰 예전의 시설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이라는 법 아래 제한을 두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계절이 뚜렷해 농한계에는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시설하우스.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설하우스 역시 바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세워지는 벽과 기둥 역시 작물에 따라 그 사용도가 조금씩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에는 명확하게 이제 고정식 온실이라고 해서 하는 표현을 써서 이제 가설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의 기준을 구분하는 거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의 규모, 어느 정도의 형태의 비닐하우스는 가설 건축물에 해당된다. 이거는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명백한 판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하우스는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시공이 가능해 농가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인데요. 유리 온실과 달리 안전성은 떨어지지만 겨울철에 난방과 보온이 가능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도 기후 조건이 뛰어난 지역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농가들은 모두 건축물로 해당될까요? 건축법도 해석하는 공무원에 따라서는 원래만 해석하면 그래. 다 지금까지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판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거는 정책을 봤을 때 우리나라 농업에 시설하우스를 해갖고 해야 되는 농업이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정립이 돼야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해요. 저런 식으로 하면 농업 못 지어요.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입체 농업을 하게 되면요. 저보다 더 복잡합니다. 단단히 층이 몇 개 되는 건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농업이 이렇게 기술이 진화되면서 그에 맞춰진 적합한 구조물을 만들어가 온실해가고 재배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비닐하우스의 종류 역시 다양했습니다. 지붕의 형상에 따라 터널형, 아치형, 지붕형 등으로 나누어졌는데요. 비닐하우스 등 시설하우스 전체가 아닌 일단 육묘장 중심으로 한 어느 정도 규모화된 고정식 온실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건축법 시행령상의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가설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농업용 고정식 온실을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 보아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취득세 부과의 경우 건축법이나 지방세법 등 관련 법상에 온실에 대한 용어의 정의라던가 또 해당 지자체에서 그 법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선이 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농사가 잘 될 때는 뭐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농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다 취득세까지 내가면서 참 농사를 짓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축법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농업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 건축에 관련된 법하고 적용이 돼서 이게 취득세가 부과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부에서 뭔가 서로 다 공유가 안 된 거죠. 우리나라의 건축법을 살펴보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건물과 유사하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하지만 이는 민법상 건물의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에 그치지 않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되는 것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 즉 이동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착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건축물이 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의 경우 쉽게 해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있어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 덮개를 한 개사라도 철제 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아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하우스의 경우 이동 가능성이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달랐습니다. 전문가는 현대화된 시설에 맞춰 비닐하우스가 발전한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한 법이 상황에 맞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더욱 농민들의 피해는 커져갈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한 농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귀뚜라미 사육 농장을 운영한다는 복 씨. 그도 황당한 세금 청구에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데요. 사육 단계부터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길러져야 하는 식용 귀뚜라미.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깨끗한 시설은 귀뚜라미 양식에 꼭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표본적으로 제가 귀뚜라미 사육의 경험을 이제 쌓아서 할 때까지 이제 배우는 겁니다. 한평생을 농사일에 전념했던 복 씨.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귀뚜라미 사육이었지만 설렘도 잠시. 복 씨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고양시에서 이 귀뚜라미 사육장 인가를 받은 그 인가 시설입니다. 근데 금년에 갑자기 이것이 건축물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농가 부속 시설이 농가용의 시설이라는 개념보다도 건축물의 용도로만 생각을 해서 이거를 부과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로 보는 것은 물론 농지 부속 건물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왜 텅텅 비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시설은 이제 여러 우람하게 그 수경섬 재배 농가를 시설했는데 귀뚜라미는 이제 적은 평수를 가지고도 단위 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7개로 나눠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설 하우스에서 2005년부터 10여 년간 화해류와 수경 인삼을 재배했던 복 씨. 여태껏 건축물분 재산세는 면제받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았었습니다. 그동안 1년에 20만 원 정도의 토지세만 냈던 그에게 터무니없는 재산세가 청구되었는데요. 법에 어긋나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던 복 씨. 그는 귀뚜라미 사육 농장으로 업종을 바꾸면서도 고양시청의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더욱 억울했답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에 중고 조립식이 있던 것을 이제 잘라서 붙이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50만 원 정도밖에 이게 그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것과 포함해서 저 농장의 다른 판넬 시설과 합쳐가지고 1억 8,400만 원이 과표가 된다고 해서 과표를 때리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했을 뿐이라는 복 씨. 그는 왜 이 시설 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우스 전체 이런 것이 이제 뭐 다 건축물의 용적으로 따져가지고 봐서 1,500평방미터가 건축물 그 공간이라 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과다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청구되어 더 이상 귀뚜라미 농장을 꾸밀 수도 늘릴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갖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복 씨. 작년에 건축물은 재산세가 없었고 금년에 토지세는 작년의 경우에는 20만 5천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두 개를 합해서 갑자기 220만 원 정도의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부과가 돼가지고 갑자기 22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돼서 어인영 경영인가 그거를 보고서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의 신청을 청구할 그 문장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설 하우스의 개조가 이렇게 큰 문제로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내 땅이니까 내 땅에서 이제 농사만 지면 되는 것이지 절차나 이런 것은 몰랐죠. 업체도 또 뭐 특별히 얘기를 뭐 신고를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행상 뭐 안 해도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지었죠. 어느 정도 규모화된 그 시설인데 그 철골조로 되어 있고 좀 튼튼하게 지었다 싶어서 쉽게 이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사실 그 시설하우스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위에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본다 하면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요. 그 일부 고정식 온실의 경우에는 그 위에 판례에서 그 제기한 기준대로 기준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일부는 존재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귀뚜라미 사육장 인가를 해서 사육장 쓰게 하면서도 이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지방세 그 관할 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런 것은 이제 그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농지에서 이제 그 하는 시설들이 다 이렇게 세금의 안목에서만 본다라면
농민들은 세금의 그 폭탄을 맞죠.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도 생소한 건축법.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아왔던 농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시설하우스가 건축물이 되는 규정.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문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비닐하우스가 대부분 아니에요, 농경지에. 그러면 그걸 다 불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고정식 온실은 예를 들면 가설 건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고정식 아닌 온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설하우스도 어떤 작물을 키우는가에 따라서 그 시설 자체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 아주 적합하게 하려 보면 그거 맞춰서 하는 거지. 다 뭐 채소농사 짓듯이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법에서 말하는 건축, 그러니까 건물이란 거는 이제 주벽과 기둥 그리고 벽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질 필름으로 둘른 부분도 이제 벽체에 해당한다는 거고, 아무래도 비닐하우스 규모가 커지면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뭐 H빔 같은 걸로 세운 기둥 같은 게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은 그거를 건물의 요건인 주벽과 기둥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건물 또는 건축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법 제도적으로만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례를 통한 확인을 필요로 하는데요. 한 연구진들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분석해서 건물 또는 건축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기준, 불일치하는 이유 등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시설하우스가 건축물로 인정된 소식을 접하고 뒤숭숭해졌다는데요.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은 농민들도 혹시나 피해가 돌아올까 쉽사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인 만큼 기대가 컸다는 전 씨. 농사 져가지고 여기서 수확하는 게 벼농사 졌을 경우를 생각하면은 요게 이제 20마직이니까 2826 1,60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세금은 6,700만 원 돈을 물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시설비 들어가야죠, 뭐 들어가야죠 이러니까 도대체 관계기관에서 농사를 지내는 건지 말래는 건지. 육묘장을 확장시키기 위해 더 많은 농지를 구매했던 전 씨.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패소한 판결문뿐이었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세금을 낼 수밖에 없던 그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부기관에다 청원도 하고 민원도 내보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대법원에다가 자료로 청구를 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법의 형평성도 안 맞을 뿐더러 저희들이 알기에는 전국적으로 이 규모가 엄청나서 농업의 기초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서 나서주길 바라는 입장으로 이거를 계속 이제 법원에다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지난 23일 복 씨의 이의 신청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의견 진술자 방문한 복 씨. 과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나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서 자유 토론을 해서 표결을 붙이는데 그리고 이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술하실 시간에만 잠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심의 조정 기간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 오셨어요? 25분이 다 오셨어요? 몇 분 오셨어요? 어제 의견 진술을 냈으니까 의견 진술서 내용이나 이의 신청 내용은 서면으로 낸 것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출석을 해서 뭐 추가적으로 답변할 것은 그 내용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복 씨의 시설하우스는 건축물로 인정되어 재산세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시청. 이제는 시청의 답변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가 관계부처에 전하고 싶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고양시는 뭐 화훼단지를 비롯해서 많은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봉기를 하지? 지방세를 지방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지방자치행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하우스 산업의 생산성은 인정되고 정부의 산업 추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더 이상의 피해로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이를 방지할 뚜렷한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정부에서 비닐하우스도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급기관에다 하달을 하고 이 하급기관에서는 그거를 유예기간을 둬서 홍보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시정조치를 취한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맞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죠. 고정됐다, 지붕있다, 벽이다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비닐하우스 의미가 딱 문구로만 갖고 해석을 하면 일반 비닐하우스 다 건축물이죠. 그 사례를 근본적인 취지에 맞춰 갖고 방향을 가면서 조정해 가는 것이 행정이고 예를 들면 유권 해석인데 그거 없이 뭐 옛날 일반적인 다른 것 갖고 딱 고정 잣대로 갖다 놓고 하는데 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현장의 혼선이 계속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지자체를 통해서 육묘장을 포함한 농업용 고정식 온실의 취득세 부과 관련 실태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 예정이고요. 뭐 건축법이라든가 지방세법 같은 관련법 관계 부처와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서 현행법상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필요할 경우 각 부처와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할 예정입니다. 농사기법의 발달만큼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비닐하우스. 행정기관의 건축법 잣대를 농민들이 쉽게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함은 물론이고 관행으로 이어졌던 비닐하우스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소통이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피해에 관한 모든 것을 단순히 건축법 하나로 재단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민들과 소통하고 개정되지 못한 점들을 각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